할머니, 너무 무서워. 여기서 빨리 벗어나요. 뭐가 무서워. 성묘는 마치고 내려가야지. 안 돼, 할머니. 저 아저씨들이 할머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요. 추석날 남편의 산소 앞에서 제 귓가를 울리는 손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무덤을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기나긴 도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문현숙, 올해 68입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남편, 저는 그렇게만 믿고 살았죠.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날 새벽 5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여니 어제 다듬어둔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참기름을 두르자 이내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지글거리는 나물을 볶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 윤대성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49일, 아직도 문득문득 남편이 부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귓가에 다정한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국 끓이는 냄새가 유난히 좋네. 저도 모르게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죠. 오늘은 온 가족이 처음으로 남편의 산소에 가는 날이었기에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7시쯤 2층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현진이가 단정한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섰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괜찮다. 네 시아버지 차례상인데 내가 서둘러야지. 그래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현진이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어제 친정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좀 더 자.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제 일찍 들어와서 푹 잤는걸요. 현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자 아들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 준우는 까치집을 한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빠가 좋아하던 산적 부치는 냄새지. 조금만 기다려. 곧 상 차릴 거니까. 그때 손녀 지우도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는 할아버지 사진이 담긴 액자를 품에 꼭 안은 채 거실로 내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드디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날 맞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아버지한테 우리 지우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러 가는 거야.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주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차례상을 차리고 상 한가운데에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희는 나란히 서서 남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 옆에서 지우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모으고는 야무지게 할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네. 상차림을 마치고 저희는 준우의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차가 막 동네를 벗어날 무렵 준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준우의 목소리가 어쩐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준우가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쇄소 말이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많이 힘드셨나 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인쇄소에서 오래 일했던 아저씨한테 들었어. 거래처가 거의 다 끊겨서 매달 적자였다고 하더라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준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걱정할까봐 그러셨겠지. 그 말에 결국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손등을 덮으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울어?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 안 울어. 괜찮아. 지우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산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차들은 뭘까요? 성묘객은 아닌 것 같은데. 준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 성묘하러 왔나 보지.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성묘용품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자, 다들 조심해서 올라가자. 저희는 좁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마침내 남편의 봉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남편의 묘비 앞에 검은 정장을 빼입은 험상궂은 남자 셋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잔뜩 경계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 남자들 중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저희 앞에 우뚝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윤대성 씨 가족분들이 되시죠? 목소리는 번지르르 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산소에 와 계십니까? 남자는 허허 웃으며 품에서 명함을 꺼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허허,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고인과는 아주 깊은 사업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준우가 명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 이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강태식이라는 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지. 가족들한테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할 양반은 아니었으니까. 준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왜 남의 선산에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강태식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용건은 간단해. 윤대성 씨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거든. 그것도 아주 큰 돈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네, 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빚을 졌다는 말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인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가 보군. 남편께서 그동안 사업이 많이 힘드셨는데 쯧쯧. 준우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빌려가셨다는 겁니까?
원금만 5억. 세월이 꽤 흘렀으니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7억은 훌쩍 넘을 텐데. 강태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우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큰 돈을 빌릴 리가 없어. 그러자 강태식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검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고인의 도장과 서명, 틀림없습니다. 준우가 서류를 확인하려 다가서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거대한 몸으로 준우의 앞을 가로막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시고 지금은 우리 사장님 말씀부터 들으시죠. 준우는 분을 이기지 못해 주먹을 꽉 쥐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미친 듯이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응? 지우가 제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도망가. 빨리. 저 아저씨들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차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창문 열렸을 때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독사 같은 눈으로 강태식 일당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도 저를 해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지우야, 할머니 손 꽉 잡아. 저는 아이의 작고 여린 손을 제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움켜쥐었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 아래쪽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곧이어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어머님.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른 낙엽이 흩날리는 산길을 저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저를 쫓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지우도 작은 숨을 헐떡이며 제 옆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이의 손가락 끝에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우를 이끌고 암자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마당에서는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다가 저희의 기척에 고개를 드셨죠.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좀 숨겨주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오고 있어요. 스님은 저와 아이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스님은 저희를 법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희를 앉히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용히 계시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고개 숙여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품에 안긴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준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지우랑 근처 암자에 잠시 와 있어. 준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와. 제발.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냥 일단 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준우는 그렇게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 암자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산에서 보았던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저희 집 대문 앞을 떡하니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강태식과 그 일당이 마치 제 집인 양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와 현진이는 맞은편에 죄인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식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저는 지우의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강태식이 찻잔을 들며 준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왜 이리 화를 내십니까?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두 주먹을 보니 아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차용증입니다. 고인께서 2년 전 사업 확장 자금으로 정확히 5억을 빌려가셨죠. 강태식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자까지 합쳐서 7억이 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도장, 그리고 남편의 필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든가. 우리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준우가 기세 좋게 받아쳤습니다. 좋아. 법대로 합시다.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준우가 서류를 확 낚아채는 순간 강태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법원에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이 무사할지는 내가 장담 못합니다. 강태식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거실을 얼렸습니다. 옆에 있던 현진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뭐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준우가 분노에 차 강태식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부하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태식은 말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갚을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 말을 끝으로 강태식이 부하들과 함께 쾅 소리나게 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준우는 무릎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아들의 어깨를 보며 제가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우야. 고개를 드는 아들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아무리 봐도 저 차용증 진짜 같아. 아버지 도장이랑 서명이 틀림없어. 일단 아버지 서재부터 뒤져보자. 뭐라도 단서가 있을 거야. 준우가 벌떡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모든 것이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준우는 책상 서랍을, 저는 책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차 열쇠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
인쇄소 사무실에도 가봐야겠어. 1층으로 내려오자 며느리 현진이가 울먹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며느리를 안심시키는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거실 창문 밖을 보니 골목 어귀에 낮에 봤던 검은 승용차가 불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붉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엄마, 사무실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준우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문객 명단을 꺼내 남편의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인쇄소에서 일했던 김광수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반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돈 문제로 크게 다투는 소리도 몇 번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가 은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 갔다 왔어. 은행에선 뭐라고 하든? 아버지 계좌는 이미 사망신고로 지급 정지됐고 상속인인 엄마랑 나한테 강태식이 채무 변제 청구를 할 거래. 차용증에 연대보증이나 상속 조항이 있다나 봐. 저는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 다녀오던 준우는 골목에서 강태식의 부하들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비웃었다고 했어요. 생각은 좀 해봤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날 밤 지우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 꿈에서 나쁜 아저씨들이 할머니를 막 데려갔어.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를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문을 가지러 대문을 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하얀 대문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써놓았던 겁니다. 빚 갚아라.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끔찍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저와 아이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숨막히는 정적을 깨부수는 육중한 소리가 대문을 강타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굉음에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귀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둘이나 늘어난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덩치 큰 사내 5명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모님. 이제 저희도 저희 일을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아들 준우가 안방에서 다급히 달려나와 강태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어떡합니까? 강태식이 제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레 씹은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허락?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인데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게. 그 말을 시작으로 부하들이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여기저기 흩어져 집안 곳곳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다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강태식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산 목록 좀 미리 작성해 두려고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팔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머지 빚을 어떻게 받아낼지 계획을 세우죠. 강태식은 마치 고급 가구점에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말하며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손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 집은 한 4억 정도는 받겠네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사모님이나 아들 내외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야겠습니다. 강태식이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웃음의 의미를 알아차린 준우가 이성을 잃고 강태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자식, 헛소리하지 마. 이 집은 절대 건들지 못해. 그 순간 강태식의 부하 하나가 번개처럼 준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더러운 손 놓으라고. 준우가 발버둥 쳤지만 덩치가 산만한 사내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내에게 달려들며 외쳤어요. 그만들 해요. 제발 내 아들 좀 놔줘요. 제발 그만. 할머니는 다치기 싫으면 저리 가만히 계시죠. 사내가 귀찮다는 듯 저를 툭 쳐냈고 저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엉덩이뼈가 깨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머님, 며느리 현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향해 누군가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멀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잔뜩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저는 박성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윤대성 씨의 오랜 친구이자 이 댁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성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겨있던 저를 위로해주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여긴 무슨 일로? 박성우 변호사가 쑥대밭이 된 거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상관 마시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합법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진행 중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이 주장하시는 채권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말에 강태식은 잠시 부하들을 돌아보더니 이내 다시 비릿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사나운 날이군. 변호사 양반, 오늘은 당신 낯을 봐서 이만 물러나 주지. 하지만 명심들 하쇼. 당신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강태식은 그 말을 뱉고는 횡하니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박 변호사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지난 일주일간 저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는 준우가 내민 차용증 사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불리는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수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액수와 이자율 모두 교묘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저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선 진정하십시오. 사실 제가 대성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캐물었지만 깊은 속내를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쇄소 직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사채업자들의 불법 인쇄물을 맡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그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 혼자 싸운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다른 서류나 노트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편이 언젠가 스치듯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금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모두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회색 금고, 남편의 생일, 제 생일, 그리고 아들 준우의 생일을 차례로 눌러봤지만 금고는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두 분의 결혼기념일은 어떠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1, 2, 4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딸깍.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금고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검은색 수첩과 작은 USB,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로 내 친구, 성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박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안경을 벗고 붉어진 눈가를 훔쳤습니다. 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대성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게 증거 보관을 부탁했군요. 강태식 일당이 지난 수십 년간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을 일삼은 모든 증거를 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강태식에게 돈을 빌렸다가 파멸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당했던 협박 방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안에는 강태식이 유력 정치인과 경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음성 파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법 없이도 살았던 제 착한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증거를 홀로 모았던 겁니다. 준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왜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을?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증거들을 당장 검찰과 언론에 넘겨야만 합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저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저희 집 서재를 정확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함께 쳐들어왔던 강태식의 부하였습니다. 준우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수첩과 USB를 번개처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저놈들도 알게 됐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현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집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폭풍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서재에 남겨진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이 소중한 증거들이 과연 지옥의 늪에 빠진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갈까요?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성우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성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중 가장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 밤중에요? 네, 지금 당장입니다. 제 차가 10분 뒤에 댁 뒤편 골목으로 갈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서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박성우 변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준우와 현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준우야, 현진아, 어서 일어나. 빨리 짐을 싸야 해. 준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묻지 말고 어서. 박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준우와 현진이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유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지유가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깜깜한데 어디 가요? 저는 차마 아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우리 지유. 할머니랑 잠깐 별 구경하러 나가는 거야. 저는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속옷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품에 꼭 안았죠. 이 집에서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가도 이 사진만은 절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10분 뒤 저희 가족은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와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 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을 끈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어서요. 저희는 서둘러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죠.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저희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우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일단 시내의 한 모텔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도와줄 검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불빛 희미한 골목의 낡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성우 변호사가 프런트에서 받아온 열쇠를 건넸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먼저 올라가 계십시오. 삐걱거리는 좁은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박성우 변호사가 들어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화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우리 방금 도착했어. 지금 와줄 수 있을까? 응, 고마워. 곧 방으로 돌아온 박성호 변호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뒤에 이도현 검사님이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제 무릎에 기댄 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진이가 잠이 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혔죠. 약속한 1시간이 지났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문을 열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이도현 검사입니다. 이도현 검사가 저희 가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아. 와줘서 고맙다. 형님한테 전화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이도현 검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남편이 남긴 수첩과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증거물부터 확인해 주게. 이도현 검사는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첩을 다 읽은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피해자 명단과 수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하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 안에는 강태식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이도현 검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강태식 조직은 물론이고 그 뒤를 봐주던 세력까지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저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족분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서요.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걸세. 가족들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네. 물론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마련한 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24시간 내내 경호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낯선 곳에 숨어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모님, 무섭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대성이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보호 프로그램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준우는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고 현진이는 지우의 학교에 전화해 당분간 체험학습을 내야 한다고 둘러댔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희는 이도현 검사의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빌라 단지였습니다. 빌라 입구에는 이미 경호원 2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검사가 저희를 깨끗하게 정돈된 2층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저 경호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도현 검사가 떠난 후 저희는 낯선 안식처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빌라 아래에 경호원의 차가 세워져 있어 이곳이 감옥과 다름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점점 답답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 이도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강태식 조직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이도현 검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렸지만 지금은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강태식의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우 변호사도 매일같이 저희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대성이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사모님, 힘내십시오. 저는 남편이 혼자서 감당했을 그 거대한 외로움과 공포를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내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수백억 원대 불법 사채업을 벌여온 범죄 조직의 총책 강태식과 그 일당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강태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됐다. 됐어. 드디어 잡혔어. 현진이가 준우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지옥 같던 시간의 끝에서 저희 가족은 비로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이도현 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저희 검찰은 대규모 불법 사채 조직의 총책 강태식을 포함한 핵심 간부 전원을 구속 기소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이도현 검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신 고 윤대성님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이 남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남편을 어둠을 밝힌 의로운 등불이라 칭했고 또 다른 신문은 정의를 위해 싸운 고귀한 영웅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만 그만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현 검사가 저희가 머물던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강태식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과 가족분들은 안전합니다. 지옥 같던 한 달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정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준우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니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셔야지요. 건너편 집 할아버지께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집은 저희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깨끗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햇살의 냄새와 제 손때 묻은 가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은 다시 평소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회사에 복직했고 현진이는 지우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죠. 제가 현관에서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학교 잘 다녀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지우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꼭 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아저씨들 다 물리쳤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이도현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강태식 일당의 첫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방청객으로 참석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법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판 당일 법원 안은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슬픔,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서고 곧이어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강태식이 부하들 뒤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산소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잿빛이 된 얼굴과 텅 빈 눈빛만이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에 한 중년 여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윤대성 씨의 아내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도 저 악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목숨까지 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고인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인은 제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그 손을 마주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저희에게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저희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족들은 인터뷰를 원치 않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가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는 음식과 꽃을 가득 싣고 남편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내려왔던 그 산길을 이제는 지우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시고 정말 용감한 분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산소 앞에 도착한 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남긴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보. 준우가 묘비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홀로 힘든 길을 가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모해 보였던 용기가 결국 저희 가족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제 아버지,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현진이와 지우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지우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이에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희는 산소 주변에 잡초를 뽑고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이 나물 정말 맛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저녁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도현 검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태식 조직으로부터 환수한 불법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가족의 채무 관계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원금은 1억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적인 이자였습니다. 그 빚은 이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다음 날 아버지의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김광수 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을 저희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박성우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십시오. 그날 저녁 동네 반상회에서 저희 가족을 위한 작은 격려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웃들은 저마다 음식을 해와 저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의 정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주말 저녁 저희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준우가 예약한 작은 식당에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잔을 부딪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비단 어둠을 밝히는 증거뿐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옥의 강을 건넌 뒤 꿈만 같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의 멈춰버렸던 시계는 비로소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제 정말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그림자는 아직 저희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하게 평범한 저녁이었죠. 저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진이는 향긋한 나물을 무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된장찌개가 다 식어가는 7시가 되도록 준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진이가 거실 시계를 흘깃보며 작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지유 아빠가 오늘 많이 늦네요? 오늘 회사에 일이 많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러게 나한테도 별말 없었는데. 오늘따라 길이 막히거나 급한 일이 생겼나 보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8시가 되어도 준우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도 이름 모를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준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어머님. 지유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현진이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나 보지. 현진아, 너무 걱정 말고 회사 사무실로 한번 걸어보렴. 현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준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윤준우 과장 아내인데요. 혹시 남편이 아직 회사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후 수화기를 든 현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지유 아빠가 2시간 전인 6시 정각에 퇴근했대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던 9시 정각, 거짓말처럼 준우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진이가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준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준우 씨 부인 되시는 분이시군요. 현진이가 그 목소리를 듣더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우리 남편 어디 있어? 당장 우리 남편 받고. 걱정 마십시오. 남편분은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잘 계십니다. 잠시 목소리만 들려드리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고통에 찬 준우의 비명이 짧게 들려왔습니다. 현진아, 여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현진이가 절규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우리 남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강태식의 형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 않소? 그럼 그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현진이 옆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함께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악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8시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 안에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십시오. 경찰에 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허튼 생각하는 날엔 윤준우 씨 목숨이 먼저 끊어지게 될 테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현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님. 지유 아빠가 잡혀갔어요. 어떡해요. 저는 급히 박성우 변호사와 이도현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현진이가 울부짖으며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현진이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현진아, 너도 들었잖니. 저 인간들이 경찰에 알리면 준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거. 우리가 신고하면 준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그렇게 저희의 2번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진이는 소파에 쓰러져 넋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했고 저는 밤새 애꿎은 거실을 하염없이 오가며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지유가 울음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아빠는 왜 아직 안 왔어요? 아빠 보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죠. 남편이라면 분명 이 상황을 예견하고 무언가를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책장을 샅샅이 뒤지던 제 눈에 남편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낡고 두꺼운 책이 들어왔습니다. 생각 없이 책을 꺼내든 순간 두꺼운 책이 너무나 가벼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는 순간 저의 숨이 멈춰졌어요. 책의 한가운데가 정확히 사각형 모양으로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USB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강태식의 배후 강 회장이 움직이면 이것을 사용할 것.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죠. 남편의 생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준우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암호가 풀리며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식의 친형이자 조직의 진짜 총책인 강태준 회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위장 신분, 해외 비자금 계좌, 유력 정치인들과 경찰 간부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와 은밀한 만남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조직원들의 비상 연락망까지. 남편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박성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신호가 갔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준우가 납치됐어요. 저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을 뚫고 한달음에 달려온 박성호 변호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증거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대성이는 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겁니까? 이 정도 증거라면 강 회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1시간 뒤 연락을 받은 이도현 검사까지 저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강 회장을 당장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다시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후 2시 마침내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제발이요. 시간을 더 줄 순 없소. 아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저는 박성호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강태준 회장 맞지요?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당신의 비자금 계좌 정보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당황한 기색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잠시 후 저희 변호사가 다시 연락할 겁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이도현 검사가 강태준 측 변호인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이도현 검사가 굳은 얼굴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협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드님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USB 파일 중 정치인 관련 뇌물 증거를 전부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자와의 거래일 뿐입니다. 이렇게 역제안하십시오. 아들 윤준우 씨를 먼저 무사히 석방하면 강태준 회장이 자수했을 때 그 점을 양형에 최대한 고려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도현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우리 아들 준우를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협상이 시작된 지 어느덧 6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여서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변호사 박성우와 검사 이도현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했어요. 그들의 지친 표정이 우리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기운 내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박성우가 제게 다가와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짙은 피곤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도현 검사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요. 정확히 1시간 주지. 그 안에 윤준우 씨를 무사히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즉시 언론에 전부 공개하겠소.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이도현은 전화를 끊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검사님, 저는 애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저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진이는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새벽 4시 절망이 온몸을 잠식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도현의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그가 번개처럼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이도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이도현이 다급하게 주소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잘 보호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이도현 검사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준우 씨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와 현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있대요? 경기도 외곽의 한 폐 건물입니다. 강 회장 측근 중 한 명이 모든 것을 자백하며 위치를 알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다더군요. 지금 저희도 지금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현진이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저희는 이도현의 차를 타고 안개 낀 새벽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 차의 앞뒤를 호위했죠. 1시간을 지옥 같은 심정으로 달렸을까요? 마침내 차는 불 꺼진 유령도시 같은 허름한 공단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흉물스러운 폐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분은 우선 여기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도현이 차에서 내렸고 중무장한 형사 여러 명도 조용히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10분만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사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나와 우리를 향해 크게 손짓을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질 무사합니다. 저와 현진이는 거의 동시에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건물 입구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준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쇠약해진 준우의 양팔을 부축하고 있었죠. 준우야, 준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파랗게 자란 수염이 아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현진이가 준우에게 달려가 무너져 내리듯 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의 등을 연신 토닥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준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네가 뭐가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너만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면 됐어. 뭐가 더 필요하겠니?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우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환자분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탈수 증상이 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큰 외상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입원해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하면 내일 바로 퇴원 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준우의 병실로 들어서자 아들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준우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 아무 문제 없대. 저는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거기 갇혀 있는 동안 계속 그놈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납치범들이 계속 전화 통화를 했거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웃더니 나중에는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다투더라고. 다퉜다고? 응. 강 회장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혼자만 빠져나가려 한다는 소리가 들렸어.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다들 욕을 하면서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어. 준우는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아들. 다 지났으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날 오후 이도현 검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준우 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검사님. 덕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준우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도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과 납치를 실행했던 조직원 2명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원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허위 여권으로 동남아시아로 도주하려던 것을 출국 직전에 검거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측근들까지 모두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도현 검사가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준우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녀 지우가 현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지우는 준우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 아빠 보고 싶었지? 준우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응. 아빠, 그동안 어디 갔었어? 할머니랑 엄마가 맨날 울었단 말이야. 아빠가 잠깐 먼 곳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 이제 아빠 아무데도 안 가. 괜찮아. 준우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이도현 검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금일부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강 회장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켰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2번째 증거를 남기신 고 윤대성님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도 남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정의의 유산, 악의 뿌리를 뽑다라는 제목 아래 남편의 환한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죠. 엄마,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셨어.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대단한 분이셨지.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과 강태식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법정을 찾았습니다. 방청석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태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고 윤대성님의 거룩한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남편분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저희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박성우 변호사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지내셔요.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꺼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들려요?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목숨 바쳐 남긴 그 정의가 마침내 이겼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차례를 지냈어요. 여보, 길고 길었던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제가 피워 올린 향이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준우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존경합니다, 아버지. 현진이와 지우도 그 뒤를 따라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침내 제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우리 가족의 시간도 더디지만 천천히 앞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집의 화단에는 어느새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아들 준우는 납치되었던 시간 동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준우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일을 찾은 듯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준우는 소년처럼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와, 대단하다 준우야. 엄마는 우리 아들 잘 해낼 줄 알았어. 준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반짝였습니다. 그늘졌던 아들의 얼굴에 예전의 밝은 빛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현진이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진이는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저희처럼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현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네. 신문 기사를 보고 저희를 계속 응원하셨대요. 저희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제 자기도 무너지지 않고 새 출발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진이의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는 깊은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손녀 지우는 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뽑혀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제게 달려와 자랑스럽게 표창장을 펼쳐 보였죠. 할머니,
이것 좀 봐. 선생님이 주셨어. 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부러워했어. 우와,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한데? 할머니한테는 이 표창장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메달보다 더 귀하네. 저는 기특한 손녀를 힘껏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장문 숙제도 썼는데 거기다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어. 정말? 우리 지우가 그렇게 썼어?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흔적이 깃들어 있던 인쇄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집에서 10분 거리에 아주 작은 카페를 열었죠. 카페의 이름은 망설임 없이 대성의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따서요. 카페 안쪽 가장 따뜻한 벽면에는 남편의 사진을 걸고 액자 아래에 작은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맞섰던 정의를 실천한 평범한 영웅을 기리며 카페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신문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봤다고 말했어요. 혹시 사장님 남편분이 그 유명한 윤대성 씨 맞으시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인이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그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신문에서 선생님 남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카페는 어느새 동네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성우 변호사가 예고 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소문대로 카페를 정말 아늑하고 멋지게 꾸며놓으셨네요.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저는 박 변호사를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모두들 아픔을 딛고 열심히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대성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것인걸요. 박 변호사는 벽에 걸린 문구를 보며 아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도현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늠름하고 듬직해 보였죠. 사모님, 카페 개업 축하드립니다. 소문 듣고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검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저 이번에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도현 검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모님 가족의 사건이 제 검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친구 윤대성 씨의 이름을 걸고 이 땅의 불법 사채업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며칠 뒤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공익 제보자,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엄마 검찰청에서 엄마가 직접 강연을 해주시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 하셔. 준우가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연을 하라고? 응. 엄마의 용기 있는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달래. 저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제게 바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 선 첫 강연은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강연이 끝나자 한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사체 피해를 당했어요. 여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우연히 할머니 가족의 기사를 읽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정말 잘했네요.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 같은 그 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성호, 이도현 그리고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던 형사들도 기꺼이 동행해 주었죠. 산소에 도착하니 작년에 저희가 함께 심었던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에 남편의 묘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묘비 앞에 가장 먼저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준우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왔습니다. 현진이도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아버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의 귀한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현진이가 일어서자 박성우 변호사가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성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어, 친구. 이도현 검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고귀한 희생 덕분에 불법 사채업이 척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기분 좋게 바스락거리게 만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그럼 너무나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지금 웃고 계실까?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분명히 웃고 계실 거야.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워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이 저희 가족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기구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의 협박, 아들의 납치까지 겪으면서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 덕분에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면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